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렇게 시간을 좀 열심히 오긴 왔지만 늦어서 미안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많은 성직자 여러분께서 와 계신 걸 보고 제가 참 행복한 자리에 왔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대통령을 3번이나 나와서 떨어진 별로 능력도 없는 사람을 이렇게 여러분들이 초청해서 말씀을 들어준 걸 보고 참 감사하게 생각하고 대통령이 됐으면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을 못 뵐 건데 이렇게 떨어진 덕택으로 여러분을 뵙게 돼서 떨어진 것도 과히 나쁜 것은 아니다 이런 생각입니다. 저는 92년 12월 18일 날 투표가 끝나고 밤 12시쯤 되니까 벌써 일이 틀렸다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냥 잠자버렸습니다. 잠을 들어가 새벽 3시쯤 일어나서 아내와 둘이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그렇게 40년 동안 열심히 참 민주주의 혹은 통일 나름대로 몇 번 죽을 고비를 넘기고 감옥살이하고 하면서 했지만 인간으로서 노력은 다 했지만 결국 안 됐는데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3번이나 이렇게 안 된 것은 역시 하느님의 뜻이 내게 없는 것이다. 그러니 우리 동양식으로 얘기하면 천명인데 이 천명이 내게 없으니 여기서 더 이상 버둥거리지 말고 깨끗이 달려가자. 그래서 정치 자체를 물러서자. 이래가지고 저는 그 다음날 김영삼 후보 당선을 축하하고 그리고 국회의원을 사임하고 정계를 완전히 떴습니다. 지금도 툭하면 다시 정계 들어간다고 여러 가지 말들이 있지만 그 이후로 제 태도가 변한 것은 없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가지고 영국에 가서 6개월을 케임비대학에 있었는데 원래는 1년 있을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독일을 3번 갔습니다. 나중에까지 합치면 4번 갔는데 독일에 가서 폰 바이체카 대통령을 위시해서 독일 통일을 이룩한 겐시아 전 외상, 동독의 마지막 수상인 드메지엘, 이 통일을 이룩한 분들을 모두 만났습니다. 그리고 독일의 동서독 혹은 공장, 가정집, 지방정부 각처를 다니면서 상황을 살펴봤습니다. 그러고서 결국 우리 통일이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되겠다. 우리는 정말로 독일에서 배워야겠다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독일에서 만난 그 대통령이야 여러분도 여전히 똑같은 말을 하면서 우리에게서 교훈을 배워야 한다. 이러면서 바이체카 대통령 같은 분은 내가 다시 통일의 길로 나간다면 지금보다는 훨씬 다른 방법을 할 것이다. 이런 말도 했고 동독 소상으로서 마지막 그 수상으로서 흡수 통일 방안에 서명한 드메지엘 같은 분은 지난 1월에 한국에도 저희 초청으로 왔습니다만은 자기는 흡수 통일을 동독 사람을 대표해서 했지만 결국 자기는 실패를 했다. 당신이 말하는 그 3단계 통일방 이것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이분은 한국에서도 그 말을 굉장히 역설했습니다. 이런 등등 해서 저는 결국 내가 이제 대통령 되는 것은 실패했지만 내 나머지 여생을 바칠 일은 바로 우리 민족이 올바른 통일의 길로 가는 그 일을 연구하고 발견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이런 차질 없이 통일의 길로 가는 일이 내가 이제 인생 마지막에 하느님께서 내게 이 일을 맡기신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 돌아와서 아시아 태평양 평화재단을 설립해서 지금 통일 문제를 연구하고 있는 그런 일로서 대통령에는 실패했지만 저는 나름대로 새로운 길에서 하느님의 뜻에 부응하고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가장 궁금한 문제가 아마 북한 핵 문제일 것입니다. 이러고 앉은 가운데서도 혹시 전쟁이 나지 않는가? 유엔에서 제재한다고 하는데 어떤 제재를 할 것인가? 여기서 북한에 대해 어떤 반응을 볼 것인가? 등등 참 의문이 많을 것입니다. 또 이 남북 그 핵 교섭의 진상은 어떤 것인가? 이런 생각도 있을 것입니다. 이래가지고 과연 우리가 통일을 할 수 있을 것인가? 통일이 꼭 그렇게 필요한 것인가? 통일하면 어떤 통일을 할 것인가? 참 한국 사람이라면 의문이 한두 가지가 아닐 것입니다. 제가 오늘 여기 온 것도 이런 모든 문제에 대해서 제가 해답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20여 년 동안 참 열심히 노력을 했고 연구를 했고 그래가지고 그중에는 상당 부분이 제가 그 말한 그런 방향에서 역사가 진전되고 이런 사람은 하나로서 여러분께 제가 보는 견해를 말씀드리고 우리가 다 같이 우리 민족의 일에 대해서 같이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뒤쪽 말 잘 들립니까? 예. 하도 오신 분들이 많아서 어떻게 목소리가 저까지 가는지 저는 이 북한의 핵 문제에 대해서는 일관되게 북한은 핵을 갖는 것이 주목적이 아니라 미국하고 외교를 해가지고 지금 전망 상태에 있는 경제를 살리고 소련과 동굴아파 붕괴 이후 완전히 고립된 국제적 위치에서 탈피해서 서방 세계하고 외교를 해서 국제적 고립을 면하고 이 두 가지를 해가지고 김일성 주석이 자기 아들 김정일에게 정권을 안심하고 남기는 그것이 목적이다 이렇게 주장을 해왔고 그렇게 봐왔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작년에 3월 12일 북한이 NPT 탈퇴를 선언했을 때부터 일관되게 유럽에서 혹은 미국에 가서 또 국내에서 이 일괄 타결을 해야 한다. 북한이 바라는 외교를 해주고 우리는 핵 투명성을 완전히 보장받아야 한다. 어떤 경우에도 북한의 핵을 용납해서는 안 된다. 북한이 핵을 가지면 일본이 갖게 되고 일본이 핵을 가지면 일본은 핵 초강대국이 되고 그렇게 되면 아세안은 핵 강대국의 마지막은 대결장이 되고 이렇게 해서 한반도는 러시아, 일본, 중국, 미국 이 4개국 핵 초강국이 둘러싸인 이런 상태가 돼서 우리는 큰 위기에 들어가게 된다. 일본이 핵 초강대국이 되면 중국이 핵을 진강시키고 러시아가 동쪽으로 진가 배치를 하게 되고 미국이 또 여기에 대응하고 이래서 큰 사태가 생기기 때문에 절대로 북한 핵은 용납되어서 안 된다. 만일 지금까지 만든 것이 있다면 이거 폐기시켜야 한다. 그 대신 북한이 주장하는 외교 이거는 북한으로서는 정당한 요구인 것이다. 왜냐하면 북한은 미국의 축복을 받으면서 유엔에 들어갔는데 유엔에 들어간다는 것은 회원국이라는 것은 국제사회의 정당한 일원인데 외교란 것은 동맹도 아니고 친선국가도 아니고 있는 나라와 서로 알고 교섭하고 지내는 것이 외교인데 과거에 소련이나 중국이나 공산국가하고 다 했는데 북한하고 못할 것이 없는 것이다. 거기다가 1973년 박정희 대통령이 6.23 선언을 선언한 이후로 20년 동안 우리는 교차 승인을 하자고 그랬고 또 미국도 이걸 지지했는데 이제 교차 승인을 주장한 결과는 우리는 전 공산국가, 현 공산국가, 모든 공산국가, 세계 모든 나라와 국교를 했는데 북한은 서방 세계가 단 하나도 안 시켜줬습니다. 하나도 안 해줬어요. 이거는 우리가 볼 때는 북한이 입장에서 약속 위반이고 맞으면 대단히 부당한 처우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니 여기에는 우리가 국교를 해줘야 한다. 그런데 이 둘을 내가 먼저 해라 내가 먼저 해라 이러면 안 되고 맞바꿔서 동시에 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한 것입니다. 이번에 제가 미국 갔을 때 얘기가 북한은 김일성 주석이야 모든 사람들이 되풀이해서 우리는 핵 갖는 것이 목적이 아니다. 핵을 가질 의사도 없고 능력도 없다. 우리는 외교가 목적이고 미국하고 외교하는 게 목적이다. 서방세계하고 외교하겠다. 나는 이 북한의 주장을 여러분 보고 믿으라는 게 아니다.
이 북한의 주장을 우리가 테스트하자. 그래서 좋다. 그러면 외교해 줄 테니 핵을 완전히 포기해라. 이렇게 우리가 주장하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실 지금 북한은 지금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신문 보더라도 또 며칠 전에 강석주 외무부 차관 얘기 듣더라도 미국하고 대화하겠다. 그래가지고 우리의 맞으면 외교 요구 이것이 보장되면 우리는 핵을 완전히 맞으면 증명해 주겠다. 아무 의혹 없이 해주겠다.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걸 하자는 것입니다. 외교는 당연히 해줘야 하는 것이고 왜 우리가 믿을 것이 있느냐. 만약 북한이 핵 가질 의사가 있다면 우리가 외교를 할 테니 핵 포기하라면 그때 포기 안 하면 그때는 북한이 거짓말 개량이 나오는 거니까 그때는 우리가 얼마든지 맞으면 제재를 할 수 있다. 또 북한을 문제를 한 데서 우리는 절대로 중국의 협력을 받아야 한다. 이거 받지 않아갖고는 성공할 수가 없다. 그런데 지금 중국은 북한의 핵을 절대 반대합니다. 일본이 핵 가진 걸 두려워해서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북한은 핵만 포기시키고 외교를 안 되는데 중국이 북한에 대해서 핵을 포기하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중국은 한국하고 외교해놓고 북한이 미국하고 외교하겠다는 것을 도와주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지정학적으로 봐서 이 황해도, 평안남도, 이쪽 서쪽은 평안북도까지 이게 중국 황해 북쪽, 만주 산업지대, 또 바레만 산업지대, 북경 이런 것과 연결돼서 중국으로서는 북한은 중국의 생존을 좌우한 지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6.25 때 우리가 신주까지 갔을 때 건국 불과 1년밖에 안 됐지만 뛰어들어가지고 수백만 원 희생하면서 싸웠던 것입니다. 이런 북한을 중국은 적으로 만들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주장하는 외교를 민주해 준다고 보장을 확실하면 중국은 이것을 책임지고 설득을 할 것이고 만일 안 들을 때는 이 마지막 유엔 제재까지 동조하는 그런 입장을 취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그런 가능성은 얘기하면서 외교를 확실히 보장 안 하는 데서 지금 문제가 꼬여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마지막으로 북한이 취한 태도는 이것은 절대로 정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IAEA가 오메가와트 원자로에서 나온 거기에서 철거하는 연료봉 이것을 처음에는 철거하지 말라 이렇게 요청했습니다. 거부하니까 나중에는 그러면 좋다. 그 중에서 300개를 10개씩 묶어가지고 IAEA 관리하에 공동 보관하자. 그래가지고 북한하고 미국하고 외교 여러 가지 북미 회담이 잘 되면 이것을 북한이 동의를 얻어서 보자. 그래갖고 샘플링을 채취하겠다. 이렇게 한 것은 북한으로서는 안 들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까지 거부한 것은 제가 볼 때 북한이 대단히 잘못한 것이고 결국 이로 인해서 국제적으로 큰 지금 마지막 반발을 일으키고 있고 아침 신문 보면 중국조차도 북한에 대해서 엄중하게 마지막 질책을 한 걸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런 면에서 볼 때 이제 북한에 대해서 제재 국면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제재가 경제 제재로 들어가는데 실제 북한은 여러분이 잘 아신 대로 그 경제의 대외 의존도라는 것은 10%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것도 아주 단순한 두 가지 물자 중심입니다. 이 식량하고 석유입니다. 그런데 이 식량하고 석유도 7화를 중국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식량을 81만 톤을 수입했는데 이 중국서 50만 톤을 수입했습니다. 또 작년에 원유를 120만 톤을 수입했는데 중국서 80만 톤을 수입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 제재를 하더라도 중국이 공급해주면 큰 맞으면 타격을 입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 중국의 협력이라는 것은 절대로 필요한 것인데 중국의 협력을 얻은 데는 북한에 대한 완벽한 외교의 보장을 안 해주면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북한도 듣질 않습니다. 그러면 경제 제재가 큰 효과를 거두기 어렵습니다. 일본에서 북한 송금을 막는다고 그러지만 여러분도 아신 대로 일본은 외환 자유 나라이기 때문에 북한으로 만경봉에 싣고 가는 건 막을 수 있지만 일본에서 은행을 통해서 스위스라든가 홍콩 통해 가지고 북한으로 보낸 건 누구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이래서 결국 이 문제는 다시 이번 북한 한 일은 대단히 잘못됐지만 이거는 어디까지나 북한을 외교적으로 승인하는 이런 조건 밑에서 핵을 포기시키고 그래서 중국의 협력을 얻어야하고 결국은 다시 대화로 푸는 이런 길이 가장 최선의 길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유엔에서 어떠한 그 결의안을 통과시키더라도 중국이 협력할 수 있는 그 선에서 하는 것이 우리가 볼 때는 바람직하다. 그러지 않으면 중국은 협력을 안 하고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고 북한은 아마 NPT를 탈퇴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결국 이 일은 더욱 꼬여가는 이런 걸로 가지 않느냐. 인내심을 가지고 그리고 설득을 하면서 또 우리가 내줄 것은 당연히 내주는 이런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저희 생각입니다. 동시에 북은 핵 야망은 절대로 포기하고 해군 투명성은 반드시 보장해야 한다. 이것을 우리는 이 점에 있어서는 북에 대해서 절대로 어떠한 그 양보도 있어서 안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세상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이 북한 문제는 결국 김일성이가 죽어야 한다. 김일성이 죽기 전에는 아무것도 안 된다. 이런 말들을 우리나라에서 많이 하고 여기서도 합니다. 무슨 일을 하는데 남 죽기 바라는 거, 이거 그렇게, 잘한 일인가 모르겠습니다만은. 근데 이거는 사실은 하나 녹음합니다. 김일성이가 살아있는 동안에 해야 일이 됩니다. 이거는 제만이 아니라 미국의 우리나라의 주한 미국 대사였던 도널드 그렉이라든가 또 제임스 릴리 같은 이런 아주 한국 문제, 중국 문제 전문가도 똑같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정부의 그 지도층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김일성만이 북한에서 중대한 결단을 내릴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미 김일성은 91년에 3개의 양보를 했습니다. 하나는 30년 이상 반대하던 유엔 동시가입을 결단을 해서 지금 들어갔습니다. 하나는 20년 동안 반대하던 남북 교차 승인, 우리 그 주장이었습니다. 그걸 받아들이겠다고 나왔어요. 그런데 이제 받아들이겠다 하니까 우리는 아까 말하지 다 하고 상대방은 안 해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북한 입장에서 보면. 또 현실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아는 91년 12월의 그 과정은 남북 합의서 30년 이상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서로 상대방을 합법적인 존재를 인정하고 법적으로 국가의 자격을 인정하고 걸어가고 평화공유하자는 걸 김일성이가 거부했습니다. 그러던 것을 91년에 남북 합의서를 통해서 정식으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한민국 이 두 이름을 쓰면서 합의를 했습니다. 사실 합의서대로만 지금 가면 우리는 아무 걱정이 없이 남북이 평화적으로 모두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귀중한 합의를 해놓고 지금 우리가 모두 이겨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런 중요한 민족적 합의해놓고 이렇게 쉽게 이겨버린 민족도 한국 사람밖에 없을 거예요. 이때 한국 사람의 문제 중에 가장 큰 절점이 하나가 쉽게 흥분하고 쉽게 잊어버린 겁니다. 이 수사사건 때 한번 보니까요, 그 수사사건 터지니까 막 그냥 국민들에게 막 번개같이 들어있고 막 분노해갖고 뭐 죽여라 살려라는 식으로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너무 흥분해가지고 이제 언론이 몇몇 국회의원들을 모니까 그쪽으로만 해서 그놈들 죽일 놈들이다, 죽일 놈들이다. 근데 사실은 수사사건이라는 것은 그때 한보그룹하고 청와대하고 짜가지고 이거 해먹어가지고 한 300억 돈이 청와대로 들어간 거예요. 내가 이걸 전부 발표했어요. 지금까지 다 됐어요. 그런데 뭐 그것도 저것도 소용없어요. 제가 심지어 이런 표현을 했어요. 이게 말하자면 떡져가지고 실제 청와대로 들어갔는데 청와대 들어갔는데 고물이 좀 떨어진 것을 국회의원들이 주워먹다가 그것이 입술에 붙어놓으니까 진거가 돼갖고 간 거다. 이래도 그냥 막 국회의원만 몰더라고요. 뭐 솔직하네요. 그때 언론인들도 돈 좀 받아먹었어요. 그리고 뭐 언론도 자기들 먹었다는 소리 잊지 않고 남 먹었다는 소리 하고 이래 하는데 그래서 한 2개월쯤 가고 나니까는 국민들이 아이고 이제 수소를 듣기 싫다고. 이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미국에서는 어떻게 사건을 닉슨이 저질러가지고 거짓말 한마디 알고도 몰랐다겠니.
거짓말 한마디 가지고 2년 동안 국민 주저해가지고 국민을 속인 대통령에서 몰아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런 엄청난 일을 정부가 했는데 그것을 완전히 예매물고 국회의원 몇 대장만 몰더니 그것도 이겨내니까 이게 싫다 이게. 그러니까 지금 나쁜 일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나쁜 일 해놓고도 2달만 가라 2달만 가라. 2달만 가면 된다 이게. 이런 근데 그래서 제가 여기서 말하고 싶은 것은 진짜 그 김일성이가 죽어야 된다 뭐 한다 한데 김일성은 그렇게 참 양보를 했습니다. 했고 해서 앞으로도 이 문제는 김일성이 살아있는 동안에 해결해야만 문제가 풀린다는 것을 먼저 우리가 대전제를 생각합니다. 또 김일성이는 급합니다. 나이가 82세예요. 죽기 전에 남북 문제, 세계 각국 문제를 딱 정리해서 우리가 마치 죽기 전에 가사 정리하듯이 해가지고 아들한테 안심하고 넘겨줘야 돼요. 정리 안 한 채로 넘어갔다가는 저 아들이 제대로 해낼지가 걱정인 거예요. 응? 또 김일성이 죽고 난 뒤로 북한 사회가 꼭 안정할지도 문제예요. 그 김일성은 급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잘 이용을 해야 돼요. 우리가 흔히 말하기를 이 북한은 이것은 1인 독재국가다 말합니다. 1인 독재국가는 그 독재자를 상대해서 설득을 해야 돼요. 그런데 미국이 지난 1년 동안 핵 문제 갖고 설득하는데 누구하고 설득했냐면 북한의 차관, 외무부 차관하고 설득했어요. 이 차관이라는 사람은 김일성 옆에 가면 부들부들 떠고 말도 못하는 그런 놈이 있어요. 이러니까 일이 안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김영삼 대통령하고 김일성이 직접 만나시오. 응? 내가 얘기한 거예요. 나는 오래전부터 초대받았지만 나는 대통령이 이끼리 만나기 전에 안 만나. 응? 권력을 쥐고 있는 힘이 있는 사람들끼리 만나서 해결해야지. 내가 뭐 때문에 앞질러 가가지고 어정거리냐. 응? 그럼 나는 압니다. 제가 지금 평양 가면 아마 몇십만 모아놓고 환영한다는 줄 몰라요. 그건 저 환영은 아닙니다. 자기들이 이용한 거예요. 그건 남한 내에 분열을 세게 막으려고 하는 거예요. 응? 또 내가 가서 이렇게 저렇게 하거든 남한 정부가 일하는데 거치적거려요. 나는 어디까지나 연구하고 안을 내는 사람이지 내가 통일 문제를 결정할 권한은 정부에 있지 내게 없습니다. 그냥 안 가요. 김영삼 대통령 갔다 온 후로 가도 괜찮을 만한 되면 그때는 내가 갔다 오겠어요. 그리고 제가 이번 미국 가서도 얘기한 것이 여러분 카타 같은 북한에서 굉장히 존경하고 신뢰한 분을 보내가지고 직접 김일성하고 대두만 자격에서 혹은 그 이상의 자격에서 무릎 맞대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 이게. 그래가지고 지금 국제사정 미국이 확고히 외교할 거라는 것을 보장해주고 그리고 김일성이 완전히 행복하면 클린턴 대통령이 말하고 있습니다. 핵만 완전히 포기하면 외교해주겠다. 경제협력 하겠다. 안전보장해주겠다. 그것을 실제 증거로 보여줘야 돼. 손에 쥐어줘야 돼. 자꾸 미국은 이런 식으로 뭐 있다는 소리만 하고 이거 내 눈에 있잖아. 이것이 지금 문제를 어렵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서 비용신하면 다 봐라 이거다. 그래서 이 전직 대통령 미국에서 지금 제일 존경받고 세계적으로 존경받는 대통령이 직접 얘기하면 그게 이제 그때 일이 풀린다 이게. 이 동양 사람들이 미국에서 이번 얘기했는데 당신들은 자꾸 따지고 하는데 하나 넣어주고 너 하나 주면 너도 놔주고 이런 식으로 하고 따지고 하는데 동양 사람은 그게 아니다. 체면이 제일이다. 응? 상대방 체면을 세워주면서 해야지 막 이 무역이나 뭐 보면 안 하면 301조 스파 301조 발동한다 뭐 보복한다 이러니까 들어줄 거 들어주면서 굉장히 기분 나쁘고 응? 이건 내가 듣는 게 아니라 강제로 당한 것 같고 그 당신들은 서양 사람들이 보통입니다. 뭐가 오려거냐 시비 가지고 하니까 응? 시비면 상대방 말도 들어야 하는데 동양 사람들은 상대방이 시비라도 미안하지만 이것 좀 들어줄 수 없습니까? 이렇게 사정함 같이 해서 내가 그럼 듣지 이렇게 해야지 네가 나쁘니까 들으려면 듣고 싶은 것도 안 된다 이게. 이게 동양 사람들의 마지막 웨이업 싱킹 사고방식이다. 그래서 이 북한에는 김일성이가 최고예요. 김일성이가 유일인이요. 그 사람 선택해야 돼. 그러면 대통령이 적어도 그럴 만한 사람을 개인 사절로 이렇게 보내가지고 가서 설득을 하면 김일성으로서는 자기 국민 앞에서 세계 최강의 나라에서 대통령 사절이 와가지고 자기한테 왔으니 내가 얼마나 잘났냐 응?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가지고 와서 나한테 얘기하니 내가 좀 들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응? 이게 사정했다 뭐 이런 식으로 들을 수 있는 거다 이거. 응?
그 증거는 빌리그레암 목사가 있습니다. 빌리그레암 목사가 지난 3월달인가 갔다 왔지 않아요. 가서 이 양반이 여기 뭐 성직자들에서 이런 말씀 하지만 역시 목사님들은 말을 잘해요. 이 양반이 가서 뭐라고 말했냐면 내가 이 클린턴 대통령의 개인 구두 메시지 갖고 왔는데 이 내용은 당신한테 절대로 그렇게 기분 좋은 거 아니다. 상당히 클린턴이 북한에 대해서 비판하는 글을 썼어요. 그래 했는데 하나 당신은 이 내용을 보지 말고 세계 최강 나라 미국 대통령이 외교도 없는 일종의 적성국가인 당신한테 먼저 이렇게 편지를 보낸 이 사실 중요시한다. 지금 클린턴 대통령이 얼마나 어려운 입장인 줄 아냐. 당신이 클린턴 대통령 체면 세워줘야 한다. 이렇게 하고 설득을 했어요. 굉장히 좋은 그 분위기 속에서 결과가 나왔어. 그래가지고 그 전에 이 방사학 실험실 죽어도 못 하겠다는 것까지 지금 북한에서 하나만 내놓고는 다 이제 보여줬어요. 응? 하나만. 그래서 클린턴 빌리그레암 목사 같은 분이 가서 이 정도 하면 만일 카타 대통령이 가면 마지막 고비를 남길 것만은 거의 틀림없지 않냐. 그래서 저는 보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해서 남북 문제도 물꼬는 대통령끼리 만나야 하고 북한하고 미국 문제도 물꼬는 이런 그 대통령 수준의 분이 가서 미국의 클린턴하고 똑같이 그 권위와 신임을 가지고 말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김일성의 체면을 최고로 세워주면서 그 마저는 양보를 얻어낼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가는 것이 좋다. 그래서 저는 한편으로는 일괄타결 중국의 협력을 얻으면서 한편으로는 마저는 그러한 사절이 간 것이 옳지 않냐. 그래가지고 문제를 푸는 것이 효과적이 아니냐. 그런 생각을 제가 가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께 이제서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 통일에 대해서 이제 오늘 주로 얘기를 하기 위해서 여기 왔는데, 지금 우리는 과거에는 통일은 하나의 민족적 당이었습니다. 외세에서 분단되었고 단일 민족이 이런 타이에 의한 분단을 다시 통일로 가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하나의 민족적 정서였고 우리의 통일은 소원이라는 노래 속에서는 있었지 이 냉전 구조화에서는 북이고 남이고 기본적으로 보면 울쭉달싹 못하게 이 수적이 묶여 있었기 때문에 통일하려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냉전이 끝났습니다. 우리 뒤에서 싸우라고 막 하던 세력도 없어졌습니다. 독일도 했고 예멘도 나중에 얘기 나오면 어떻게나 했습니다. 우리만 지금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 참 있는데 통일은 이제는 충분히 가능한 문제보다 필요한 문제입니다. 아주 결론부터 얘기하면 통일 안 하면 3국가가 되고 통일하면 우리는 세계 5대 국무 대열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전도가 열려 있습니다. 통일을 안 하고 국가 예산의 30%를 이 군사대결에 쓰고 동족끼리 서로 이제 싸우고 미워하고 한반도에서 긴장이 고조되고 60만 인력을 거기다 넣으면서 사나이 무역에서 외국서 노동자 들여오고 그런데 우리 경쟁국가들 특히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막 여기 말하면 전력을 경제 발전에 씁니다. 이제 이 경제는 종래의 전통공업 시대로부터 여러분이 아시는 정보화 시대 혹은 이 말하면 첨단 산업 시대로 갑니다. 옛날에는 경제의 3대 요소가 노동과 자본과 원료였는데 이제는 경제의 3대 요소가 지식과 정보와 그리고 신소재입니다. 신소재를 만들어내고 못 만들어내는 데서 승패가 좌우됩니다. 전통산업에서 중심이었던 자동차 공업을 보면 연료와 자료대가 40%가 들어갑니다. 이 정보화 산업에서 말하면 이 중심 말하면 자재인 반도체 이걸 보면 연료와 이 자재대가 불과 2%밖에 안 들어갑니다. 40%와 2% 이렇게 격차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부가가치가 높은 분야로 안 가면 우리는 못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러려면 기술 개발해야 하고 시설 개최해야 되고 그리고 대학을 육성해가지고 세계 수준에 올려야 합니다. 우리나라 제1서울대학이 세계 500개 대학이 못 들어갑니다. 미국이 모든 분야에서 떨어져 가다가도 대학만은 선두 달렸기 때문에 다시 세계 경제의 주도권을 회복했습니다. 이제는 대학에서 기초과학을 해가지고 여기서 신소재가
발견되고 첨단 기술이 발견돼야 합니다. 그러지 않고는 해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려면 돈이 엄청나게 듭니다. 그 돈을 이렇게 많은 국방비에 쓰면서는 해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그렇게 되면 투자도 안 들어오고 무역도 안 오고 관광도 안 들어오고 이런 식으로 이제 자꾸 지어들어가면 여러 분야에서 우리는 이제 많이 밀려나가지고 지금 동남아시아 4마리 용 중에 제일 꼴찌를 가고 있는데 이제 3위국가로 떨어지는 시간 문제입니다. 이제부터 경제는 발가벗고 맞으면 누가 1등이냐 뿐입니다. 과거는 비교유익 우익 경제 시대인데 이건 절대우익 경제 시대입니다. 2등은 소용없는 시대입니다. 전부 2등만 내야 돼요. 이제부터는 얼마만큼 2등을 많이 만들어가지고 세계 시장에서 석권해가지고 돈 벌어가지고 남은 1등 사다 쓰냐가 문제예요. 이건 들어온 건 막을 길도 없고 나간 거 보조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는 이 맞으면 국산품 사용이 반드시 애국이 아닙니다. 그래서 1등품만 쓰는 시대고 1등품만 수출할 시대예요. 그러려면 우리가 경쟁국가를 얘기하는데 이런 상태 갖고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만일 통일을 길러가면서 단계적으로 큰 부담 없이 가야 합니다. 시작은 빨리 하지만 진행은 단계적으로 하는데 그렇게 되면 지금 남한의 사양산업이 북한으로 올라가면 상당히 경쟁력을 회복합니다. 신발산업, 왕구산업, 섬유산업 이런 게 올라갑니다. 그래가지고 적어도 경제의 그 재벌의 총수 같은 분들한테 물어보면 불과 2, 3년 내내 수백억의 수출 밀릴 수 있다는 거예요. 북한의 노동력은 지금 세계 최량의 노동력입니다. 고등학교까지 의무교육 받았고 7년 훈련 받았고 밥만 먹여주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하겠다는 것이고 그리고 100불 150불이면 한 달에 주면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1000불 갖고 잘 안 되지 않습니까? 이런 노동력 이게 북한하고 같이 합작 투자해서 하면 북한도 돈 벌고 우리도 돈 벌입니다. 지금 기업인들이 북한 가려고 150명 이상의 기업인들이 통일에다가 북한 가게 해달라고 신청하고 있습니다. 돈벌이가 되니까 가지 그 사람들이 돈벌이 안 되면 뭐 하라고 했습니까? 이런 기회가 우리 앞에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의 지하자원 개발하고 관광 개발하고 이렇게 하면 양쪽이 같이 경제적으로 성장을 해나갑니다. 지금 우리는 세계 경제에 마지막 남한만 가지고 13째입니다. 무역도 13째입니다. 남북 합쳐서 이런 방향으로 나가면 당장에 10위 이내로 뛰어들어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북쪽입니다. 만주, 연해주, 시베리아, 이 맞은 몽골, 중앙아시아 이게 지금 세계 자원의 보고입니다. 마지막 남은 자원 보고예요. 철, 비철, 금속, 원유, 석유, 맞으면 원유, 천연가스, 석탄, 목재 없는 게 없습니다. 몽골 고리산업 이 밑에도 아주 온통 자원으로 깔려 있어요. 지금 거기서 우리 보고 오라고 자꾸 손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가서 해먹은데 제일 알맞은 나라가 우리 한민족입니다. 이 우리 경쟁자가 지금 동남아시아인데 동남아시아에서는 추워서 못합니다. 거기를. 그런데 우리 한민족은 이 중동이나 저런데 열사지방에 가서 견디고 이런 시베리아 혹한지대가도 견디고 뭐 수륙 양력이란 말 했지만 이 양쪽 가서 견디는 이런 독점들이에요. 맞아. 그래서 여기 가서 이렇게 우리가 해내면 아시아 태평양 시대에 지금 맞이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계적으로 이제 뻗어나갈 수 있는데 인구 7천만이면 세계 강대국 수준에 들어갑니다. 거기에다가 똑똑하고 잘나고 교육 수준 높은 이런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북한을 안 하게 되면 결국 되는데 이 북쪽에 가려면 전상 북한을 통해야만 고속도로도 철도도 놓고 파이프라인도 묶고 부동항도 쓸 수 있습니다. 아주 그냥 하느님이 너희가 잘 되고 싶으면 통일해라. 통일 안 하면 절대 없다. 지금 이런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되었을 때 우리는 미국, 일본, 중국, 독일 그 다음에 우리가 들어갑니다. 영국, 프랑스, 이태리 이건 이제 옛날 나라로 밀려나갑니다. 러시아는 저게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지금 셀 수가 없습니다. 이게 쉽게 세계 5대국 하나로 들어가는 마지막 행운이 우리 앞에 있고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절대 민족끼리 화합하고 단합해가지고 이래가지고 평화적으로 힘을 합쳐서 통일하는 것이 절대 조건입니다. 그러지 않고 지금같이 어리렁거리고 이렇게 대결하면 결국 무슨 소리 해도 우리는 삼류국가로 전락하고 맙니다. 안 돼요. 그래서 이것은 완전히 하느님이 당군 일에 우리한테 처음으로 이 좋은 기회를 주시면서
내가 너한테 기회 주었는데 이 기회를 선영을 안 하고 너에게 했다. 나는 너에게 세계 5등으로까지 길 열어줬다. 그러니까 너가 판단해서 해라. 지금 이렇게 우리한테 하나님은 질문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전국에서 오신 2,000명이 되신 이 지도적인 교역자 여러분께서 오늘 우리가 이런 방향에서 하느님 어떤 나중에 신년 얘기도 나옵니다만은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면 그것이 우리가 우리 민족을 재통일시키는데 마치 독일교회가 하는 그런 역할을 우리가 할 수 있지 않냐. 이제 저는 좀 그런 생각을 기대를 가지고 오늘 여러분 뵈러 왔습니다. 그러면 어떤 통일을 해야 하는가? 저는 독일을 가봤는데 흡수 통일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처음에 이 동독이 막 졸라대가지고 흡수 통일을 했습니다. 독일 기본법 23조에 의하면 동독 5개주가 서독 11개주에 편입돼 들어가는 것이 흡수 통일의 방법이 있고 148조에 의하면 서독과 동독이 양쪽이 다 대등하게 대표를 내가지고 새로운 헌법 만들어가지고 새로운 국가를 만드는 이 법이 있습니다. 근데 기민당은 너 처음에는 단계적 통일을 주장하다가 동독 여론 보고 흡수 통일을 주장했습니다. 3인당은 끝까지 말하자면 이 단계적 통일을 주장했습니다. 동독의 민주화 운동을 이끌고는 노예스 포럼이라든가 이런 데서도 그런 것을 주장했습니다. 근데 동독 사람들이 그 TV로 본 서독 사람들이 잘 사는 상황을 보고 빨리 저렇게 잘 사고 싶다. 무슨 뭐 대대인 거 뭐고 소용 다 흡수해주라. 이 동독이 흡수해달라고 해서 흡수해준 겁니다. 성공해서 그걸 결정했어요. 이래가지고 1990년 이 4월 18일 선거에서 마지막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했는데 해놓고 보니까 이제 문제가 큽니다. 서독에서는 콜상이 매년 200억 마르크씩 10년에 2천억 마르크면 된다 했는데 당장에 초년도부터 500억 마르크 이상이 들어간다. 10년 내에 5천억 마르크가 가면 다행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세금 정세 안 하게 세금 정세하게 됐습니다. 이 서독 사람도 불만이 커졌습니다. 동독은 동독대로 불만했습니다. 이건 뭐 같은 민족 통일한다고 했더니 결국 전부 서독 사람들이 와서 좋은 자리 다 차지하고 그러고 경제도 와서 서독 사람들이 와서 다 이권 차지하고 응? 이건 뭐냐. 그리고 우리 보고 뭐 서독 사람만큼 일 잘못한다고 투박이나 주고 응? 너희는 몇십 년 동안 해본 일 안 돼. 우리는 공산체에서다가 당장에 어떻게 잘하란 말이야. 응? 이렇게 이제 시비를 하고 이래서 서독 사람이 1등 국민, 동독 사람이 2등 국민. 과거에는 1민족 2국가였는데 이제는 1국가 2사회. 동서독 사람은 말은 통하지만 철학이나 생활 방식 모든 것이 안 통하고 서독 사람과 프랑스 사람들은 말은 안 통하지만 다 통하고 뭐 이런 얘기들이 나와서 보통 시끄럽지가 않습니다. 물론 통일을 후회한 것은 아니지만 후회한 사람도 상당히 있긴 있습니다만 다수는 후회한 건 아니지만 여하튼 지금 정신적 갈등은 제가 동독 출신 사회민주당 원내 부총무를 만났을 때 그분은 30년 걸릴 거라고 그래요. 30년 걸릴 거라고. 이것이 해결되면. 또 느메디엘 아까 말한 동독 마지막 부수상 자기가 직접 흡수통합에 도장 찍은 사람이 정말 나는 큰 과거를 범했다. 절대로 단계적으로 할 거 잘못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우리는 더구나 지금 남한의 경제가 흡수통합해가지고 북한을 맡으면 제가 볼 때는 거의 틀림없이 남한 경제도 파탄됩니다. 독일 경제를 하니까 저 정도 견뎌낸 거예요. küçük거리면서 견뎌낸 거예요. 그리고 남북같이 전쟁하고 적대심밖에 없는 우리가 독일하고 전혀 다릅니다. 하나로 합쳐가지고 여기 한 방에 들어앉아서 이렇게 하면 저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흡수통일을 하려고 하면 우리가 하려고 하면 이 가장 김일성 정권이 붕괴되고 김정일이가 어떠고 해서 그렇게 됐다 하더라도 북한의 군부들이 말하면 딱 장악해갖고 군사 독재로 들어갈 것입니다. 120만 군부의 60% 이상이 지금 일선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은 6.25 때도 북한이 말하면 미국 영향하러 들어간 걸 막기 위해서 건국 공산주의 국가 수립 1년밖에 안 됐는데 수백만을 희생하면서 들어와서 싸웠습니다. 그걸 막아냈어요. 절대로 중국이 말하면 북한이 자기네 그를 위협하는 세력 밑으로 들어간 것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중국이 만일 100만이나 200만 이거 쓸어 넣으면 무슨 힘으로 우리가 그걸 해냅니까? 그래서 이런 흡수통일은 가능하지도 않고, 가능하다 하더라도 굉장한 부담을 가져오고, 이러기 때문에 우리가 회피하고, 통일은 단계적으로 해야 한다. 예멘도 그렇습니다. 예멘도 저게 너무 서늘다고 이렇게 됐습니다. 예멘은 더구나, 이 북쪽 예멘은 과거 ottoman 터키 밑에 있다가 1918년 1차 대전 후에 독립을 했습니다. 일종은 아직도 부족국가 상태입니다. 남쪽 예멘은 영국이 전략적 위치 때문에 가지고 있다가 1968년에야 독립을 했습니다. 이거 사회주의 국가입니다. 이렇게 전혀 이질적인 나라가 한꺼번에 통일하다가 이렇게 파탄이 난 겁니다. 통일은 꼭 해야 하고, 하지만 필요하지만 이거는 어디까지나 말하자면 후유증이 없는, 파탄이 없는 단계적인 통일을 해나가야 한다. 이것이 저희 그 통일에 대한 주장입니다. 제가 이것을 이 부부관계에서 말하면, 부부가 강제로 타이에서 이혼됐는데 이제 그 강제로 이혼시킨 사람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이제 하나로 돼야하는데, 그동안에 싸우고 뭐하고 몇십 년 가고 나니까 이제는 원수학수가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또 같이 한 집을 안 들어가면 도저히 우리 앞날이 없는 거예요. 그 부부 앞날이. 또 남한테 개갈 수도 없고. 그래서 안돼, 한꺼번에 안방으로 들어갈 수 없으니, 자, 집안에 들어가서 따로따로 너는 건너방 따로따로 앉자. 그래가지고 우리가 한 집에 들어가서, 근데 두 가지 딱 얘기하자. 하나는 절대 싸우지 말자. 둘은 필요한 것만 교류하자. 싫으면 그만두자. 이래서 한 10년쯤 하게 되면 서로 이제 민족적 동일성도 상당히 회복되고, 북한도 변화하고 우리도 변화하고 이렇게 해서, 근데 결국 북한이 시장경제와 이 다당제제도 자유선거 이런 방향으로 바뀌어갑니다. 지금 헝가리나 폴란드 같이 거기 맞으면 개혁공산주의식으로 바뀌어갈 겁니다. 그러면 큰 위험이 없는 것입니다. 중국과 같이 될 거예요. 중국도 앞으로 그렇게 됩니다. 제가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해서 우리도 이 사회복지면이라든가 지역이면은 이제 더 발전시키고, 이래서 나중에 이제 건너방에서 좀 나와서 개척 말이야 같이 앉자. 이래가지고 이게 2단계 연방제다. 이래서 서로 말하자면 이 지키는 거 국방 같이 하자. 이웃하고 왔다 갔다 한 외교 같이 하자. 그 외에는 여전히 각자 따로따로 하자. 다만 연방체제에서는 대통령, 연방국회, 지금 미국과 거의 비슷하게 됩니다. 미국의 지방주는 거의 독립입니다. 내정에 있어. 뭐 대법원까지 따로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자. 그래서 한 5년쯤 하면 1300년 동안 단민족을 살았기 때문에, 야, 이만하면 이제 됐으니 우리 안방으로 들어 같이 살자고. 이렇게 해서 안방으로 이렇게 처음에 남북공화국 연합 때부터 연방 거쳐서 완전 통일한 데까지 한 15년이면 되지 않냐. 그 내용은 여기 책에 써놨기 때문에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서둘지 말고, 다만 시작은 빨리 하고 쉬지 말고 나가되 서둘러서는 안 된다.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굉장히 말하자면 개혁을 싫어하고 소극적이었다가 뭘 또 한다고 하면 그냥 막 숨도 안 튀고 하는 이런 게 있는데, 이래서 안 된다. 그런데 저는 한국 사람들이 참 개혁을 하려는 그런 민족성을, 개혁을 싫어하는 민족성을 고쳐야 한다는 것과 동시에, 그것도 성질급한 것도 고쳐야 돼요. 보면 미국에 대해서도 미국이 좋다할 때는 뭐 그렇게 남은 나라 사람이 좋아서 그냥 미국 사람은 그야말로 참 무슨 똥을 먹어도 구린내도 안 난다는 식으로 뭐 이렇게 좋아하고 뭔가 걸 다 내밀려고 그러고, 한번 미워하다고 싫다고 하면 그냥 막 국가 이익고 뭐고 자기가 없이 그냥 꼴보기 싫다 막 이런 식으로 나가는, 이건 우리가 문제입니다. 제가 왜 우리 민족이 이렇게 성질이 급한가, 이걸 한번 옥중에 있으면서 연구를 해봤어요. 연구를 했는데 이게 잘못하면 이게 한 박사학위쯤 받은 상당한 학설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음식 습관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됐어요. 여러분, 중국 사람, 일본 사람, 서양 사람들은 음식 먹는데 자기 것 자기 앞에 놓고 먹습니다. 남이야 먹건 말건 내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은 국하고 밥 빼놓고 전부 같이 먹습니다. 요새는 이제 따로따로 먹는 수도 많지만, 근데 지금이야 오히려 비만 찌고 걱정하시다니까 못 먹는 것이 그런 문제 아니지만, 옛날에는 먹고 먹는 게 죽고 사는 문제예요. 저희들이 어렸을 때도 봤지만 서로 산에서 뭐 먼저 먹으려고 이러고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냥 식사를 그냥 막 급히 먹는 이런 습관을 하루 3끼씩 당군일에 5천년 동안 이렇게 했으니 이게 성질이 더할 수밖에 없지 않냐. 그래서 이런 데로 문제가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하는데, 저는 말하면 1단계는 남북공화국 연합, 외교, 국방, 내정은 현재대로 남북 정권이 그대로 합니다. 유엔도 그대로, 외교도 그대로, 국방도 그대로, 내정은 물론. 그리고 말하면 양측에서 동수대표를 내가지고 이래가지고 남북공화국 연합을 만듭니다. 이 연합은 3가지 일을 합니다. 하나는 평화공존. 평화공존은 군비 축소, 또 여러 가지 교류를 또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 10년쯤 이렇게 하면 서로 동질성 회복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변화가 아까 말같이 생기고, 또 그동안에 김일성 주석도 떠나게 되고, 어디로 뜰까 아닙니까? 떠나게 되고, 이렇게 되면 이제 제2단계의 연방제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래서 연방제로 들어가면 아까 말같이 외교, 국방, 중요한 내정은 중앙, 꼭 지금 미국과 비슷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지방의 실질적인 지방 행정은 그냥 모든 것은 지방에서 맡고, 지방자치정부. 그러니까 국가연합 단계에서 독립정부가 이제는 이제 지방자치정부로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5년 하면 나중에 이제 완전히 통일로 가는 이런 식으로 단계적으로 가야 한다. 그래서 이런 남북 이 연합, 이것은 현 정부도 대통령 임기 중에 하고 싶다 이렇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북한도 연방제를 주장하고 있지만 그건 전혀 실현 가능성이 없는 문제고, 그래서 우리 국가연합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것을 여러 번 얘기하고 있습니다. 북한도 제 그 안에 대해서 북한이 그 의사표시를 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 핵 문제 해결되고 남북 양쪽이 서로 화해 분위기만 돼가지고 한번 해보자게 되면 이것은 전혀 어렵지 않게 될 수 있는 문제다. 그래서 김영삼 대통령 임기 중에 이것이 능히 가능한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 민족을 통일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우리들의 철학과 역사관이 있어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어떠한 시점에 와 있는가, 이걸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세계는 이제 4가지 문제에 있어서 보편화 시대가 왔습니다. 이것은 혹시 필요하면 메모하십시오. 거기는 안 적어 있으니까. 하나는 세계는 이 소련의 붕괴와 더불어 이 민주주의가 전 세계적으로 보편화됐습니다. 이제 민주주의를 거부한 나라는 한 나라도 없습니다. 일부 중국이나 좀 있지만 반드시 거부한 건 아닙니다. 둘째는 과거에 시장경제와 계획경제로 갈라졌던 것이 전부 시장경제로 이제 통일이 됐습니다. 중국까지도 사회주의 시장경제가 되었습니다. 셋째는 1차 대전 직후는 중국, 유럽, 2차 대전 후는 과거 위영불 이런 나라의 밑에 있던 식민지, 우리는 예외적으로 2차 식민지들이 해방됐는데, 이제 3차로 공산권 안에 있었던 식민지들, 이게 전부 다 지금 해방돼서 민족주의 독립이 전 세계적으로 보편화된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넷째는 말하자면 인류 역사상 최대의 말하자면 과학기술의 발전이 있어가지고, 과거에는 과학기술이 선진국가라든가 어떤 부분에만 있었는데, 또 어떤 과학기술은 보편적으로 있었지만 어떤 과학기술이 일부에 있었는데, 이제는 모든 과학기술이 아프리카부터 남극부터 북극까지 이 과학기술이 전부 보편화되는, 그 과학기술의 통제와 영향하에 들어가는 이런 시대가 지금 되었습니다. 이런 4가지 분야에서 보편화되는 이런 시대가 되어서 이제는 세계는 완전히 하나의 말하자면 지구촌으로 들어가는 그런 시대가 됐고, 또 공통된 이런 바탕 위에서 살아나가야 하는 이런 입장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서도 아시다시피 지금 전부가 민족 독립을 실현시키고 있기 때문에 민족 독립을 하지 못한 나라는 그것은 이 시대의 조리에서 낙오될 것만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세계는 이런 4대 분야에서 보편화 시대 다음에 아시아 태평양 시대로 또 들어가고 있습니다. 아시아 태평양 시대가 세계의 GDP, 국내 총생산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무역은 40%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거는 매년 그 증가해 갑니다. 그 중에서도 동북아시아, 중국, 한국, 일본, 여기 이제 미국이 와 있는데 이 나라들이 맞으면 기하고 또 러시아가 앞으로 가담에 들어올 것입니다. 그래서 아시아 시대라는 것은 동아시아, 동북아시아, 동남아시아 시대인데 그 동아시아 중에도 동북아시아가 앞으로 세계를 중심이 됩니다. 심지어 세계은행이 얘기한 거 보면 중국이 2002년 지금부터 8년 뒤에는 미국보다도 중국의 국민 총생산이 앞섭니다. 이 중국이 9조 8천억 불이 되면 미국은 9조 7천억 불이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일본은 4조 9천억 불, 독일은 3조 2천억 불 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런 그 아시아 시대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아시아 시대 중에도 동북아시아, 그 동북아시아 중에서 한복판에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우리가 통일하고 우리가 잘나면 이 4대국이 우리 중심으로 해서 마치 위생같이 돌게 되고 우리가 못나고 통일 못하면 4대국이 우리를 갈기하게 찢어서 가지려고 달라는 이런 시대가 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워낙 지정학적으로 중요하기 때문에 그대로 놔둘 수도 없는 것입니다. 잘못하면 북쪽은 대륙국가, 남쪽은 해양국가한테 지배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는 지금 길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 그에 대한 우리들의 각성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득하고 싶으면 통일하고 망하고 싶으면 통일 안 하면 된다. 아주 극단적으로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에 있어서 우리가 각성이 있고 참으로 지금 하느님이 우리 앞에서 질문하고 계신다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김영삼 대통령이 취임해서 말하던 민족이 동맹보다 더 크다. 이 정신 가지고 그 정신 바뀌지 말고 우리는 통일로 나가야 합니다. 여러분, 공산주의가 뭐가 무섭습니까? 공산주의는 학문적으로는 가치가 있을지 모르지만 정치적으로 이미 끝났습니다. 그 종주국가가 망했어요. 동문회파가 다 망했어요. 중국이나 월남도 크게 보면 공산주의 이탈 과정이 있습니다. 이제 겨우 북한 하나 남아있는 거, 허랄단지 그거 남아있는 거예요. 북한이 지금 강해서 군소리한 게 아니라 급하니까 막 약자가 급할 때는 막 그냥 사생결단하지 않아요? 그런 입장에 지금 북한은 강박관념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상처받은 동물이나 마찬가지예요. 이 잘못 건드면 막 달라들어요. 응? 그래서 이걸 잘 다루면 우리 속으로 집어넣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응? 결국 북한은 변합니다. 북한이 제2중국으로 변하면 장래가 있고 안 변하면 망합니다. 그러나 망하는데 저만 망한 게 아니라 우리에게 상처를 줄 수가 있습니다. 이 북한이 지금 바로 지금 몰려서 경제도 절망, 국제적으로도 절망, 무기는 자꾸 날아가고 이러니까 무기 날아가기 전에 한 판 해야지 않냐? 응? 잘하면 서울 북쪽까지는 갈 수 있지 않냐? 이런 유혹을 자꾸 받고 있습니다. 그러고 자꾸 우리가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고 지금 자꾸 이제 겁을 내고 있는 거예요. 이 몰린 사람은 그런 겁니다. 그런데 한국 사람이랑 이 맞으면 싸움에서 제일 무서운 것은 마지막에 도저히 못 해볼 때 막 대가리 상대방을 쳐박으면서 죽여라 죽여라고 달라는 거예요. 이게 제일 무서운데 바로 이제 너 죽고 나 죽자. 이걸 지금 북한의 심정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이 어리석게 이걸 취급해서는 안 됩니다. 이게 정말 우리가 조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막 그런 그래서 근데 이런 의미에서도 우리는 이 통일 논의가 활발하게 보장돼야 합니다. 도대체 통일의 집행을 전적으로 정부가 해야 합니다. 남이 간섭하면 안 돼요. 그러나 논의는 누구든지 자유롭게 해야지 논의까지 정부가 독점해버리면 이러면 국민적 통일이 안 됩니다. 만일 정부가 잘못된 통일 정책 가지고 하더라도 그것은 국민적으로 논의해서 고치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 그렇게 되면 우리는 잘못되는 것입니다. 제가 그 대표적인 예가 아닙니까? 1971년 대통령 후보로 나왔을 때 그때 제가 46%를 얻었습니다. 뭐 부정 빼면 제가 이겼죠. 그렇게 봅니다. 누구니 그렇게 봐요. 그러나 뭐 이제 교원서 해봤자 아무 소용없고. 근데 그때 제가 남북 교류를 주장을 했습니다. 남북이 지금 같으면 아무것도 아니죠. 그걸 뭘 말이라고 하냐는데 그때는 그것이 그렇게 힘든 말이었습니다. 뭐 넥타이만 빨간 놈에도 빨개라 안 뜨니까. 그랬어요. 그리고 공산권하고 교역을 해야 한다. 무역하자. 이랬더니 그냥 막 선거 때문에 그냥 난리를 치고 욕먹으로 몰았습니다. 그때도. 4대국이 미일 중소 4대국이 한반도 평화 보장해야 한다.
하니까 박정희 씨가 직접 나와서 중국과 소련은 적성국가인데 평화 보장하라니 말이 되냐? 이 사람 사상 이상하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런데 1년 뒤에 키신저가 미 국무장관인데 4대국이 한반도 평화 보장해야 한다. 일본의 수상이 4대국 한반도 평화 보장해야 한다. 영국 수상이 또 똑같은 소리 하니까 그때는 사상 이상하다고 말 안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때 참 억울하게 생각한 것은 이왕 그만하려면 선거하기 전에 70년쯤 해줬으면 내가 도움이 됐는데 72년에 하니까 실컷 당하고 나서 하니까 별 효과가 없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72년에 7.4 공동성명이 있었습니다. 제가 오랜만에 외신기자로 해서 연설을 했어요. 그러면서 그때 이제 여기 나이 잡순 분들은 다 기억하시는데 제가 71년 대통령 선거 때 이번 정권 교체가 못하면 총통제가 온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딱 7.4 공동성명, 이 7.4 공동성명 누구니 그때는 통일된 줄 알았습니다. 이것을 박정희 씨가 통일을 악용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 총통제할 가능성이 있다. 제가 그때 말했어요. 그게 불행히도 3개월 후에 적중을 했어요. 했는데 그때 동시에 제가 말하기를 자 이제 남북이 서로 이렇게 했으니 유엔 동시 가입하자. 그리고 교차승인 하자. 했어요. 그랬더니 여당뿐 아니라 우리 야당에서 막 반대를 하더라고요. 근데 11달 뒤에 박정희 씨가 또 그 말을 했어요. 그 입소에서 6.23 선언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제가 3단계 통일 방안을 해서 평화공존, 평화교류, 평화통일 원칙 밑에 제1단계 마지막 이 남북연합, 제2단계 연방제, 제3단계 완전통일 이걸 주장을 했어요. 했더니 또 공산당은 멸공통일이었는데 평화통일이 뭐고 평화공존이 뭐냐 이래가지고 해서 심지어 이 마지막 80년 사형을 낼 때 그것이 말하자면 사형의 하나의 조건이 됐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해놓고 나서는 50부터 이제 전부 내 정책을 받기 시작하고 60 들어서는 뭐 국무총리, 통일원 장관, 지금 통일원 장관, 그때 통일원 장관. 이라고 김대중 씨 통일 방안은 아주 훌륭한 거고 우리 정부에서도 그 중에 상당 부분을 받아들이고 있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20년 동안 그렇게 박제를 해놓고 누가 미안하다 말 한마디 하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제가 이렇게 살아있으니까 여러분하고 웃고 말하지. 죽었으면 지금 완전히 억울한 죽음 당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글로 끝난 줄 알았더니 요새 또 그 유령이 또 되살아나갖고 이번에 제가 미국 가서 얘기한 것에 대해서 여러분 신고했지만 엉뚱하니 막 뒤집어 씌워가지고 그냥 정부부터 나서더라고요. 제가 이 워싱턴 타임스하고 하는데 서두부터 이 외교를 해준 대신에 핵을 완전히 포기시켜야 한다. 이것부터 시작이 나와 있어요. 기사가. 저는 일괄 타결이니까 아까 듣다시피 외교해주고 핵 포기시킨다는 건 일괄이니까 거기서는 한 발도 변함이 없어요. 1년 동안. 그리고 이제 그쪽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질문이 이 북한이 핵을 잘 안 들으면 미국이 철수했던 지상 핵을 다시 가져야 하냐. 한반도 핵을 다시 가져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그건 절대 안 된다. 그러나 내가 볼 때는 북한은 핵 두서너기 가진 게 목적이 아니라 외교가 목적이기 때문에 외교해주면 된다. 도대체 핵 두서너기 가지고 2만여 개 핵에 대해서 무슨 소용이 있냐. 노유서 그랬어요. 응? 그리고 그 혈액이란 건 아주 페일, 얼굴이 새파란 아주 전혀 힘이 없는 무색하다. 그 말입니다. 그렇지 어디에도 두서너기 만들어서 무방하단 말이 없어요.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뒤집어갖고 이 미국 가서 박사까지 받은 사람들이 정부에 있으면서 그걸 전부 뒤집어 번역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한 거예요. 이거는 국회에서 어디가 두 개 가져줬냐고 말이냐, 이렇게 답변을 못해요. 내가 또, 김일성, 보고, 북한, 미국이 오고 싶다고, 하지 않았어요. 미국 가고 싶다. 이거를 막지 마라. 김일성은 미국이 초청 안 해도 유엔총회 대표로 갈 수가 있습니다. 유엔 회원국 대표는. 그건 막지는 못해요. 그래서 카스트로도 왔습니다. 그 자격으로 오면 된다. 연설문에 다 그렇게 있어요. 그랬는데 미국 정부 보고 김일성 초청하겠다고 이렇게 그 사람들이 영어를 어떻게 배웠는지 미국 가서 특파원까지 하는데 그렇게 보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북한의 카타를 개인 사절로 에미사리를 보내라고 했는데 이것을 스페셜 엔보이 특사로 보내라고 했다고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뭐 같이 짜서 이제 마지막 하는데 설사 초청하라고 했다고 하고 특사를 보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그렇게 대단한 얘기가 아닌 거예요. 그런데 그냥 막 몰아붙여가지고 말이지, 이 죽일놈 살릴놈 하는 식으로 이렇게 보는. 그래서
이 나라에서는 통일 문제는 어떻게, 아무리 민족적 양심, 아무리 대한민국 생각하는 입장에서 하더라도 함부로 말을 할 수 없는 이런 봉쇄를 해버리면, 이렇게 되면 이제 통일 정책이 이제 활발하게 논의가 안 되니까 국민들이 외면해버리거나, 국민들이 잘못된 일방적인 얘기만 듣거나, 이러니까 국민들이 통일에 대비할 능력이 없어요. 우리 국민들이 지금 통일에 자신이 없는 거예요. 뭐가 옳은지, 어떻게 하는지, 이걸 모른단 말이에요. 그리고 북한 정세란 것은 양집에서 운영하는 내외통신 것만 듣고 있으니, 다른 건 못 듣는다고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지금 이런 상태에 있다는 것을 알고, 이게서, 근데 저는 미국에 와서도, 대한민국 국익을 위해서도, 미군이 한반도에서 철수는 상당 기간 보류한다. 그건 남북 문제만이 아니라, 만일 미군이 철수해서 여기서 군사적 진공 상태가 생기면, 여러분 이게 참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이게는 남북 문제만이 아닙니다. 그러면 중국과 일본이 지금 사실상 아시아에서 패권대결하고 있는데, 가장 요긴한 이 한반도 지정학적 이 자리를 서로 그 진공 상태에 맡기려고 마지막에 정출하게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아주 어려운 입장으로 들어갑니다. 중국과 미국 입장은 미국하고 같습니다. 미국은 아무리 써봤자 저 바다 건너 있는 나라고, 또 우리에 대해서 어떤 영토적 지배의 야망이 그렇게 전혀 없다고 안볼 수는 좀 크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게 닿습니다. 이 중국과 일본은 죽고 사는 문제이기 때문에 정말로 세우사람의 고래 등터인 사태가 옵니다. 그래서 그런 상당 기간 있어야 한다. 그리고 그런 것을 완전히 막으려면 이 마지막 한미 안보 협정과 더불어 이 동북아시아 집단 안보 체제가 돼야 합니다. 다자간 안보 체제가 마치 그 유럽에서 CSE 헬싱키 조약 하듯이 해가지고 남북한 북한은 꼭 개입시켜줘야 합니다. 남북한하고 중국, 러시아, 일본, 미국 이 6자 간의 동북아 안보체제가 되면 전부가 이제 서로 그 안보체제 속에서 서로 견제를 받기 때문에 이제 안정된 상태로 들어가고 북한도 안심하는 그런 사태를 만들어줄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걸 제가 주장을 했고, 또 한국에서 너무 와서 경제를 몰아붙이면 안 된다. 지금 하는 거 볼 때 너무 심하다. 그냥 농업 얘기 뭐 전부 했습니다. 하고 한국과 그렇게 하지 말고 협력해서 경제 파트너가 되어가지고 이 북방 개척에 나가면 미국도 우리도 다 같이 덕을 볼 수 있다. 북한하고 손잡고 삼자가면 더욱 좋다. 이제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지금 북한은 전쟁하는데 항상 불안해 죽겠단 말이에요. 응? 당신들이 직접 죽은 목숨 아니니까 그러니 모르지만 이게 한국에서 이런 전쟁 소리 안 나는 것은 우리는 절대 전쟁을 바라지 않는다. 어떻게 해서 다시 한 번 한 것도 억울한데 동족이 다시 전쟁할 수 있느냐. 응? 이건 우리가 안 된다. 그리고 우리는 전쟁 안 하고도 공산주의 극복할 자신이 있다. 전쟁에서 1년 할 것, 전쟁 안 하고 10년 걸릴 때 전쟁 안 한 편이 낫다. 이렇게 해서 강력하니 미국 일부에서 군사제재한다고 떠든 것을 제가 가서 방해합니다. 그런데 저희 이런 것은 그냥 내셔널 프레스클럽이나 미국 정부 사람들한테만 얘기한 거 아닙니다. 제가 이 한 것이 어떻게 됐냐면 미국의 내셔널 퍼블릭 라디오 이것이 전국에 400개 지방국이 있습니다. 이 400개 지방국에서 전부 생중계가 됐습니다. 그대로. 그리고 또 미국의 C-SPAN이란 케이블 TV가 있습니다. 이 케이블 TV 네트워크인데 이것이 4,200개의 지국이 있습니다. 여기서 그날 오후, 그날 밤, 그 다음날 3번을 1시간에 걸쳐서 각기 1시간에 걸쳐서 이렇게 중계 방송을 했습니다. 그 내용이 그 사람들이 할 때 굉장히 자기들이 이게 핵 문제, 중국 문제, 또 여러 가지 문제, 또 미국에 대한 충고 이런 것이 아주 좋은 반응이 있었고 다시 하고 했습니다. 하여간 제가 볼 때 미국 사람들이 그 제 희한한 영어를 들으냐고 고생을 많이 했겠지만 제가 참 많은 영향을 준 것은 사실입니다. 이게 우리 국익을 위해서도 저는 참 나름대로 상당한 공헌을 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칭찬은 못할 망정 엉뚱한 거 갖고 이렇게 막 몰아붙인 거 보고 참 어이없는 생각이 들어서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맞으면 통일론의 자유를 봉쇄하면 안 됩니다. 나는 여러분께서 통일로 우리가 가는 이 희년이라는 것은 해방과 재결합인데 재결합 우리 통일로 가는 데 있어 제일 첫째 할 일이 여기 2,000명 계신 여기 목회자 여러분께서 통일론의 자유를 확보하는 그 권리를 위해서 여러분이 모두가
이로써 이걸 지켜주십사 하는 것을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